소심한 인종투쟁을 넘어서 당당한 주체로 서양 철학의 흐름에는 변증법이란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어원 그대로 변증법은 대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 혹은 나와 너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나 종합적인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증법인 셈이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증법의 전통은 헤겔에게서 단순한 대화법이나 논증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까지 비약된다. 그래서 1807년 출판된 정신현상학은 헤겔의 야심만만한 기획을 웅변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대화처럼 진행된다는 헤겔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너무나 낙관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20세기 들어와서 우주론적 변증법, 아니 우주론적 대화 이론은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증법적 이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종의 인간론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변증법, 아니면 대화의 핵심에는 인정욕구와 그와 관련된 인정투쟁이 있다. 이런 지적은 1947년 코제부가 이미 말했던 것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등장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강조하면서 코제부는 인정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코제부의 주저 헤겔 독해 입문에 등장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주인은 노예에게서 주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주인을 무서워하는 노예가 마음에도 없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인정에 목마른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에만 그 인정은 의미가 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노예는 인정은커녕 주인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인정 욕구를 가진 주인의 딜레마가 있다. 억지 인정에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인정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인정 욕구가 너무나 크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하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제부가 헤겔에게서 읽어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었다. 코제부에 이어 인정투쟁을 정말 본격적으로 사유했던 현대 서양 철학자가 헤겔의 고향 독일에서 탄생한다. 그가 바로 호네트이다. 1992년에 출간된 인정투쟁과 2005년에 출간된 인정이론적 탐구를 보면 우리는 호네트가 얼마나 인정욕구와 인정투쟁을 중요시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코제부와 달리 호네트가 좋아했던 헤겔의 저서는 정신현상학이 아니라 옛날 시대의 실제 철학이라는 강연록이었다. 이 강연록에는 호네트가 너무나 좋아했던 헤겔의 말이 등장한다. 인정행위 속에서 나는 개별자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행위 속에서 존재하며 더 이상 맥이 없는 현 존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사유는 항상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욕망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고독한 방에서 홀로 이루어지는 사유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유에는 타자에게서 인정받는다는 매개가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부모, 선생님, 선배, 종교, 자본, 정치 권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런 수많은 차원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완성되고 심지어 미래도 결정되는 법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정투쟁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림자가 보인다. 그것은 타자의 눈치를 보는 위축된 자아, 혹은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자아의 탄생이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면 타인이 인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생, 믿음직한 후배, 충실한 신도, 능력 있는 직장인,
선량한 시민이 되어도 우리의 내면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 자기만의 사유와 욕망을 관철하려는 주체적 당당함 혹은 위풍당당함이 뻔뻔함이 너무나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인정투쟁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인정투쟁 자체를 부정하는 흥미로운 사유 전통, 진정한 의미에서 서양 철학의 비주류적 전통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위축보다는 당당함 혹은 우람보다는 명랑함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변증법과 대화를 기치로 하는 주류 서양 철학에 당당히 맞섰던 철학 전통이 바로 시니즘이고, 시니즘을 표방했던 일련의 철학자들을 견유학파라고 부른다. 견유라는 한자어는 개같은 선비, 즉 개같은 지식인이라는 의미이다. 시니즘에 등장하는 시닉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말 키니코스에서 유래했는데, 키니코스라는 형용사는 개와 같은 이란 의미이다. 그러니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은 정말 근사한 번역어를 만든 셈이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디오게네스를 들 수 있겠다. 서기 3세기에 활약했던 동명인 디오게네스 라르티오스는 자신의 주저에서 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신이 알렉산더가 되지 않았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알렉산더는 말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은 지금 알렉산더 왕, 위대한 자를 보고 있어. 당신을 만나서 기쁘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대답했다.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서 영어로 번역된 원문을 참조하면 디오게네스의 매력이 더 잘 드러난다. 킹 알렉산더, the great 라는 말과 디오게네스, the dog 이라는 말이 디오게네스를 만났을 때 알렉산더는 너무나 기뻤다. 아마도 알렉산더는 저작거리에서 뒹굴고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하는 이 철학자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디오게네스는 지적이고 선량하고 품위가 있다는 일체의 칭찬에서 자유로웠던 철학자, 한마디로 인정투쟁 자체를 초월했던 철학자였다. 칭찬과 모욕으로 부릴 수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상벌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권력자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영민했던 알렉산더는 이 비범한 철학자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회에서 추앙받던 자신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만다. 위대한 자라고 말이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개라고 답했다. 선별교에 익숙한 사람은 위대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선문답을 연상했을 것이다. 분명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이유는 그 위대한 철학자한테서 인정받으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지금 스스로 개라고 답했다. 결국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한테서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걔한테 받은 것이니 가치가 없다. 스스로 위대한 자라고 말했던 알렉산더가 걔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형국에 빠진 것이다. 사실 이미 인정을 받으려고 온 순간 알렉산더는 위대한 자이기는커녕 쓰다듬을 받고 싶은 개가 아닌가? 반대로 일체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오게네스는 개가 아니라 진정한 위대한 자였다. 반전이다. 한마디의 문답을 통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해졌고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 앞에서 꼬리를 치는 개가 된 것이다. 철학자라면 이 정도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세계를 통일하는 제국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자로 알려지기를 바랬던 알렉산더와는 달리 디오게네스는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위축되는 자아가 아니었던 셈이다. 여담이지만 디오게네스 라이로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던 날 디오게네스도 세상을 떠났다는 기묘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세속적으로 위대했지만 실제로는 나약했던 알렉산더.
그리고 세속적으로 천박했지만 실제로는 위대했던 디오게네스. 인정투쟁을 긍정했던 정복자와 인정투쟁을 초월했던 철학자.